요즘 우크라이나가 패싱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내용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는 종전 협상에 참여하지 마라. 참여 안 해도 된다. 종전 협상에 젤렌스키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종전 회의에 초대 안 했다고 해서 젤렌스키가 나에 대해서 자꾸 불만을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협상을 못했다가 이제 협상하는데 웬 불만이냐 이런 얘기. 아니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종전 협상하고 우크라이나를 빼면 어떡해?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는 뒤에 숨겨진 히스토리가 있어요. 트럼프 우크라이나 스캔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수사 내용을 좀 알려달라. 근데 이거를 젤렌스키가 흘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탄핵을 당할 뻔했어요. 가다가면 윤석열 대통령처럼 감옥에 가고 다신 대통령 되지 못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브리스마 이사로 활동을 했다. 그런데 그 브리스마에 부패가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검찰이 수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조 바이든이 부통령이었어요, 미국에. 우크라이나에 전화해가지고 지금 이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해임해달라. 이렇게 압박. 그러지 않으면 원조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한다. 조 바이든이 마음이 지금 급한 거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해서 이겨야 되는데 트럼프는 분명히 헌터 바이든이 이거 부패가 있는데 이거를 검찰총장 해임해버리고 싹 덮어버리면 이건 부정이다. 그래가지고 젤렌스키한테 협조를 구했잖아요. 근데 젤렌스키가 그걸 흘려버려요. 검찰 수사하는 그런 내용 알려주면 뭘 지원해준다 그랬다. 이렇게 해가지고 트럼프가 탄핵 받는 그런 상황까지 갔잖아요. 근데 이때에 조 바이든이 그 검찰총장을 해임하라고 압력을 넣으니까 우크라이나에서요, 그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해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꼭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한테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그러니까 젤렌스키 끼우는 거 싫죠. 또 이런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잘 막아냈죠. 러시아가 그 큰 나라가 쳐들어오는 걸 잘 막아냈는데 지금 이제 한계에 다다랐어요. 바이든이 엄청나게 지원을 했죠. 그리고 유럽에서도 지원을 했는데요. 유럽에는 나중에 돈을 받기로 했고 그리고 지원한 거예요. 미국은요, 그냥 무조건 그런 조건 없이 그냥 빌어줬어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밀리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붉은 원이 있는 데 있죠. 여기를 러시아가 점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토의 20%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라고 여기 푸른색 화살표 있는데 여기를 좀 점령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방어선을 쫙 구축해 놨잖아요. 그 방어선이 시간이 가면서 하나 둘 격파가 돼서 이제 그 방어선이 지금 거의 안 남았어요. 지금 흔들흔들해요. 그냥 몇 달 지나면 우크라이나가 밀릴 수가 있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 가만 보니까 이러다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먹히겠다. 트럼프는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근데 몇 달만 더 끌면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불리하게 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이걸 전쟁을 끝내겠다. 왜? 사람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양측 간에 젊은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산업이 다 파괴가 되고 집들이 파괴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전쟁을 끝내야 된다. 그런 소신이 있었는데 마침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간신히 지금 버티고 아주 조금씩 밀리고 있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빨리 계산하잖아요. 이건 미국의 큰 손해다. 이래가지고 러시아하고 지금 종전 협상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 우크라이나가 들어오면 협상이 안 돼요. 우크라이나가 물러서려고 안 하겠죠. 이 땅을 다 수복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빼고 러시아하고만 한다. 이런 어떤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트럼프에게 젤렌스키가 많이 밉보였고 또 안 끼워준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패싱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도 여기 손해가 많죠. 엄청나게
전비를 쏟아부었고 또 그 기업들이 모스크바에서 철수하면서 엄청난 손해를 입었어요. 3천억 달러가 손실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빨리 이거를 종전을 해가지고 러시아하고 관계를 어느 정도 좀 회복을 시켜놓으면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지분을 50% 달라 재무부 장관이 건너가가지고 그걸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 트럼프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미국이 지금 얼마나 많이 밀어줬는데, 사실 전후복구 할 때는 얼마나 기여를 많이 해줬느냐에 따라서 전후복구 사업에 분배를 하게 돼 있잖아요. 미국이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그 히토류 50% 달라는 거 그것도 못 줘?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이거는 내용을 잘 모르고 보면 굉장히 부당하다. 어떻게 남의 나라 히토류를 50%나 달라고 그래? 자원을 그렇게 반을 강탈해 가려고 그래? 이 강탈해 가는 게 아니고요. 미국이 그동안 전쟁 비용으로 뭐 여러 가지 쏟아부은 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수하려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뭐 언제 그걸 갚을 수 있겠어요? 그 많은 비용을 못 갚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그냥 히토류 절반 주시오. 이렇게 된 거죠. 폴란드 대통령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폴란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하고 제일 친한 나라가 폴란드 아니에요? 바로 인접국이고. 근데요, 젤렌스키 보고 그럽니다. 미국이 그 종전 협상하는데 거기에 협조하라고.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폴란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미국의 협상 전략이 그렇게 얼토당토 않는 황당한 전략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합리적인 거야. 당사자로서 너무너무 억울하죠. 아니 땅을 20%를 뺏겼는데 이 상태에서 전쟁을 멈추라고? 그리고 뭐 히토류를 50% 내놓으라고? 우리는 억울해한데 이 땅을 다 찾아야 돼. 이건 내 생각이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막 뭐라 그래요. 젤렌스키 저거 선거도 안 하고 대통령 당선된 자야.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전쟁 중이라고 안 했거든요. 그 대통령 임기 끝났고 그럼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지금 그냥 하는 거니까 지금 그 이후부터는 선거 안 하고 대통령 하는 거야. 뭐 이렇게 공격하고 굉장히 위태위태한 그런 말들을 지금 주고받고 있잖아요. 폴란드는 그러지 말고 미국하고 협조하라. 미국 쪽으로 폴란드조차 돌아섰어요. 우크라이나는 아무도 없는 우군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국하고 프랑스가 뭐 돕는다 이러지만요. 영국하고 프랑스 군인들을 거기 갖다 놓는데 자국 지킬 군인도 부족해요. 거기 갈 사람이 없어요. 간다고 막 해놓고 만약 가면 그저 조금 생색내기로 군대 보내지 전쟁할 정도로 못 보냅니다. 왜? 영국의 군인이 지금 10만 명도 안 되는데 7만 5천 명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군대 중에서 뭐 절반 떼가지고 우크라이나 보낸다?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줄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미국이 도와주다가 이제 발을 빼면 우크라이나는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드는, 좀 우크라이나로서는 참 위기에 있는, 젤렌스키도 이제 정치 생명이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전에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이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이 우크라이나 패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서울 패싱도 가능하다. 이런 한국이 패싱될 수, 즉 한국이 미국과 중국이 딜을 한다든지 미국과 북한이 딜을 할 때 한국도 패싱될 수가 있다. 이 패싱을 막으려면 한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와 좋은 관계를 맺고 그 패싱을 막을 수가 있고 피해갈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누구하고 대화를 해요?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도 대통령이 없는데 누구 보고 옵니까? 국회의장 보고 옵니까? 아니에요. 대통령 없으면 올 이유도 없고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없는 이 상태에 우리나라는 패싱될 위기가 온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의 이 트리도 총리가 사임했죠. 사임 발표하고 자기가 이제 후임 뽑힐 때까지만 직을 갖고 있겠다 그랬으니까 뭐 실질적으로 사임한 건데 왜 그랬느냐. 원래 이 트리도 총리는 잘생겼잖아요. 영화 배우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 너무 잘생겼어. 보는 것만 해도 즐거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좋아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트리도가 좌파예요. 이민 문호 열어. 그냥 중국 사람이든 인도 사람이든 막 받아. 유학생들도 막 받아. 그렇게 해가지고 인도 사람, 중국 사람 막 건너왔어요. 유학생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집이 모자라는 거예요.
집값이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가지고 있는 캐나다 시민들은 트리도 너무 잘한다. 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자 됐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걸 좋아할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택을 빨리 막 건설을 막 해야 되잖아요. 주택을 막 지어가지고 주택 가격을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안정 안 시키고 이 기득권에게 좋도록 자꾸 그렇게 정책을 해간 거예요. 그래서 집값 올라갔죠. 뭐 물가 올라갔죠. 인도 사람들이 뭐 잔뜩 들어왔죠. 이러니까 이제 나라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선거에 개입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리도 보고 넌 51번째 미국 주지사야. 주지사 어서 오게.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나토 회의에서 트리도가 트럼프 대통령 흉을 봤어요. 뒤에서 막 웃고 깔깔거리고 막 수다를 떨어. 트럼프가 그걸 듣고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트리도는 위선자. 내 앞에서는 막 공손한 척하고 겸손한 척하고 막 아부하고 그러면서 내 뒤에서는 나를 욕해. 우리가 캐나다 지켜주고 있잖아. 방위비 올려. 우리가 얼마나 그 무역 적자를 보면서 캐나다를 지금 지탱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그래? 막 이렇게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요.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회의도 안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 트리도가 야단났다. 이거 말 한마디 잘못 수다 잘못 떨어가지고 큰일 났다. 그래갖고 진화했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은요. 멕시코한테 관세 먹이는 거는 거기 뭐 국경 넘어서 마구 들어오니까 또 펜타닐이 막 들어오니까 그럴 수 있는데 캐나다는 왜 끼워 넣었지? 캐나다에서도 물론 국경 넘어서 좀 오기도 하고 뭐 펜타닐도 들어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멕시코에 비하면 미미하거든요. 그런데도 캐나다를 끼워 넣어가지고 관세 25% 때릴 거야. 이렇게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지. 그러면 관세 내려줄게. 트리도 총리 보고는 주지사님 뭐 이렇게 불러버리니까 이 트리도가 본국에 돌아가서 야 그런 얘기 듣고 어떻게 정치를 하려고 그러냐. 난리가 난 거죠. 캐나다가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사임했잖아요. 우리 이런 거 보면서 이 정상 간의 이 관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정상이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세상에나. 탄핵 소추돼 있는 데다가 그래서 연금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런데 또 공수처를 시켜가지고 감옥에다 가다 버렸어요. 그러면 한국이 패싱되지 않겠냐. 이거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 딥시크. 자, 드디어 이제 한국이 딥시크를 차단했습니다. 다운로드를 못 받게 그렇게 했어요. 처음부터 막았어야 돼요. 처음에 언론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딥시크가 뭐 챗GPT보다가 더 뛰어날 수도 있대. 기능이 비슷비슷하거나 더 뛰어나대. 뭐 개발하는데 20분 100개 돈이 안 들었대. 중국이 천재야. 그래서 뭐 중국의 온갖 딥시크가 좋다는 얘기, 뭐 개발자 미담, 뭐 영웅화 이런 얘기를 갖다가 언론에 완전 도배를 했잖아요. 그 어디서 나온 소스예요? 전부 중국 관영신문의 걸 베껴다가 분석도 안 하고 그대로 갖다 옮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제가 들어가서 가입하려고 보니까 이거 문제가 너무 많다. IP 어드레스 수집한다고 그러지. 키보드 패턴 수집한다고 그러지. 이거는 내 정보를 통째로 다 가져간다는 소리네.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다운로드 받으면 안 된다. 정보 다 털린다. 그러니까 언론은 왜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왜 딥시크가 좋다고만 얘기하냐 막 그랬는데 이 한국에서요. 정부 기관에서 딥시크가 정말 그런가 이렇게 해보니까 가입하자마자 정보가 다 들어가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위험하다. 그리고 이 정보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다른 회사로 가는 거예요. 이게 틱톡 모 회사로 가네? 바이트댄스라고 하는 그 회사 서버로 들어가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신규 다운로드 차단. 그럼 뭐예요? 그동안 받은 사람 120만 명이라는데 그 120만 명은요 다 털린 거예요. 딥시크를 쓰면 정보가 다 털린다고 그랬잖아요. 정보가 다 털리는 거예요. 이 딥시크의 개인정보 관련 정책을 보면은 사용자에게 수집한 개인정보는 중국에 있는 서버에 저장한다. 안전한 서버라고 그러는데 전혀 안전하지 않은 서버입니다. 이 서버로 다 들어가요. 그런 거 수집해서 뭐 하는데요. 내 키보드로 뭐 주문했다. 옷 뭐 사 입었다. 누구하고 뭔 통화했다. 통화를 얼마나 길게 했다. 이 사람은 키보드를 어떤 속도로 친다. 이런 거 수집해서 뭐 하는데 이런 게 빅데이터예요. 이런 걸 쫙 모아놓으면요. 나중에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치잖아요. 그 사람 얼굴도 안 봐도 되고 그 사람이 딴 데 가가지고 내 컴퓨터 말고 다른 컴퓨터로 뭐 해도 누가 지금 어디 와 있네. 어디 와서 무슨 작업하고 있네. 이걸 다 하는 거예요. IP 어드레스를 파악하게 되면 컴퓨터면 컴퓨터,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 고유한 주소가 있기 때문에 그 주소를 언제든지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커넥트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IT 기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소를 모르잖아.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주소를 아는 거예요. 내가 IP 주소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느 기업에 근무하고 이 사람은 국방부에 근무하고 이 사람은 어느 국회의원 보좌관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국회의원 보좌관이 지금 어디서 무슨 작업을 하네? 이거를 알아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틀리면 다 추적이 되는. 딴 데 가서 뭐 하는 거는 키보드 치는 거 보면 이 사람이다 이런 거 알아내는데 다른 컴퓨터로 해도 그 사람이 작업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낸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또 어떻게 하냐? 팔아먹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수집된 정보를 광고 또는 분석 파트너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광고. 자,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딥시크 공짜라 그러니까 좋아하죠. 근데 내 정보를 공짜로 가져가가지고 이거를 다른 데다가 팔아먹어. 건당 얼마씩. 그런데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회사는 중국에는 엄청나게 많겠죠. 수천 개가 되는지 수만 개가 되는지 몰라. 거기다가 팔아먹어요. 그럼 그거를 사간 그 회사는 또 어떡합니까? 이걸 또 팔아먹지 뭐. 그러면 이게 여기서 쫙 팔아먹고 그냥 여기저기 막 뿌려지지. 또 사간 회사에서 막 뿌리지. 전 세계로 다 뿌려지는 거예요. 분석 파트너. 이 분석 파트너가 공산당 아닐까요? 공산당하고도 공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소송이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는요. 어느 나라 법으로 관리하냐 하면은 중국 본토 법률을 한대요. 중국식으로 하는 거예요. 중국서 수집해서 중국식으로. 그럼 자기들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털린 사람들은 대책이 없어. 아무 보호도 못 받아. 이렇게 위험한 건데 언론에서 그냥 좋은 거라고 막 새로운 거라고 막 한번 써보라고 막 뭐 무슨 기능이 뛰어나다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120만 명이 다운로드 받아. 자, AI 안전연구소 소장 이분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정보들을 중국 정부가 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중국 정부가 당연히 쓰죠. 중국 공산당은 어느 기업이나 그 정보를 언제든지 영장 없이 열람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 기업체에 들어가 가지고 그 회사 사장이나 회장 노트북이나 PC 그냥 들고 나오는 거예요. 보는 데서. 그래도 못 막아요. 그게 중국법이에요. 중국에 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분석하고 트래킹하고 해킹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막았으니까 다양한 일인데 아직 안 막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뭐 국회가 아직 안 막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막았으니까 안 해야 되는데 국회가 말을 들을까요? 그건 물론 이제 연구 목적으로 이거를 내가 들어가서 본다 이런 거는 해야죠. 연구해야 되니까. 그런데 기업이나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이런 데는 딥시크 쓰면 안 된다. 좋은 거 많은데 챗GPT도 있고 지금 보니까 최근에 그로크라고 하는 게 나왔던데요. 일론 머스크가 만든 거. 뭐 그런 거 쓰면 되지. 그런 거 다 공짜인데 그런 거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잘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이 환상을 받았는데 꿈에 그 환상에 보니까 바다가 있다. 넓은 바다가 있는데 바람이 샥 부니까 짐승이 바다에서 싹 올라오더라. 바람은 이제 전쟁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바다는 이 세상, 백성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뭐냐? 바다에서 사자가 처음에 올라왔거든요. 바다에 물고기가 사는데 웬 사자가 올라오는? 이건 환상이니까. 어떤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환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환상이라고 하는 언어를 주시잖아요. 예언의 언어로서 주신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거 어느 나라요? 바벨론. 그 다음에 바람이 또 한번 쫙 부니까 이 바벨론을 전쟁으로 물리치고 그 다음 또 메데바사가 바벨론 땅을 차지했잖아요. 이 메데바사는 곰으로 표현이 됐어요.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어. 처음에는 메데가 더 강했어요. 메데바사는 혈연 관계고 두 나라인데 마치 한 나라처럼 미국이 합중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잖아요. 나라들이 합쳐진 거. 그 메데라는 스테이트와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스테이트가 합쳐서 한 나라인데 이번에는 고레스가 정복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바사 땅이 엄청나게 넓어지고 바사가 그 리디아, 터키 지역, 특별히 사대 있는 그 황금과 그 부를 다 흡수해가지고 엄청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사가 쫙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메대가 올라갔다가 바사가 올라갔다. 이 곰은 항상 기울어져 있어요. 그 메대 바사죠. 세 번째로 올라온 짐승은 표범인데 표범이요. 날개가 4개가 달린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4신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네 번째로 짐승이 올라왔는데 말로 형언할 수 없도록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 한 마리가 올라왔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짐승 바벨론 제국. 바벨론은 자기네를 사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메데바사 두 번째 짐승. 이 사이에 새 갈빗대를 물었다 그랬는데 지금의 터키 지역하고 바벨론하고 이집트하고를 정복해서 다 차지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이 헬라 제국인데 표범처럼 빨라요. 엄청나게 빨라요. 8년 만에 전 세계를 다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빠른 표범인데 그 위에 날개까지 달려, 새 날개까지 달렸으니 머리가 4인데 왜 그런가?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 머리 4이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3만 5천 명의 병사를 데리고 70달란트의 군자금 한 달치 군량미를 가지고 딱 출발해가지고 여기 이집트 정복하고 터키도 정복하고 여기 바사 지역도 정복하고 해서 인도 겐지스 강까지 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가 거기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바벨론보다 훨씬 큰 나라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33살에 죽습니다. 바벨론에서 죽어요. 이렇게 큰 제국을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자기네 나라는 저 서쪽 끝 마게도니아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 제국을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제국의 한가운데가 어딘가? 바벨론인 거예요. 그 바벨론을 수도로 정하고 그거를 재건하는데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근데 33살에 죽으니까 아이가 아직 없어요. 아이가 이제 아내의 뱃속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도 없고 죽어가니까 부하 장수들이 알렉산더한테 와가지고 왕이시여 누가 이 나라를 물려받아야 됩니까? 이러니까 힘센 자가 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부하 장수들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제일 강한 사람이 이 나라를 차지한다 그래갖고 쫙 나누어가지고 지역 나누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4나라로 나뉘어졌어요. 그 제일 큰 나라가 셀류코스라고 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4나라가 만들어진 이것이 바로 디아도코의 전쟁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프톨레미 왕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제사도 지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셀류코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를 딱 점령을 해가지고는 이제 유대교 모든 거 다 없다. 폐지, 토라 가져와 다 찢어버리고 할례 하지마 이렇게 하고 엄청나게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4번째 짐승이 무서운 짐승이라고 그랬는데 이 짐승을 로마라고 해석해야 되느냐 셀레우코스 제국이라고 해석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로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을 때 그 신상에 종아리가 쇠로 되어 있었잖아요. 쇠 종아리가 로마다. 동로마 서로마 갈라졌으니까 자연스럽게 로마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여기를 셀레우코스 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 하면은 다니엘이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히 알 수 있었을까? 인간이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알 수 있지? 나라 이름까지 이렇게 예언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후대의 사람이 다니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책을 쓴 거다. 다니엘서라는 걸 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걸 셀레우코스 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로마가 생기기 전이니까 로마를 알 턱이 없다. 그러니까 셀레우코스가 정말 잔인하고 무섭게 했거든요. 유대를 정말 무섭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짐승이 셀레우코스 제국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설은 어떤 면에서 그게 합리적이냐 하면은 그 신상의 꿈에 보면은 종아리가 쇠로 돼 있어요. 이 종아리가 2개예요. 종아리 2개 맞죠? 동로마, 서로마
갈라졌어요. 이 종아리의 재질이 쇠예요. 그런데 다니엘 7장 7절 바다에서 올라온 무시무시한 짐승이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쇠로 된 큰 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빨의 재질도 쇠, 종아리의 재질도 쇠, 같은 공통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로마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서로마 제국이 있다가 소로마, 동로마 갈라졌죠. 그러다가 동로마 땅을 오스만 투르크가 점령을 해서 1922년까지 통치했어요. 20세기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열국시대. 이 해석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로마가 이렇게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동서로 갈라졌죠. 여기 이렇게 동서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다가 서로마는 멸망해버리고 동로마 땅을 오스만 투르크가 접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셀레우코스 제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은 셀레우코스 제국이 헬레니즘 문화를 강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제사 못 지내게 하고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할례도 못하게 하고 할례를 하면 어린아이와 어머니를 함께 죽여버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여튼 엄청나게 박해를 했는데 이 박해하던 대표적인 사람이 가장 많이 박해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4세인데 이 사람은 에피파네스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잖아요. 자기가 에피파네스는 뭐냐면 신의 현현, 자기가 신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서 너희를 통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 내 말은 신의 말이야. 이런 거예요. 사람은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에피마네스 이렇게 불렀어요. 뒤에서, 앞에서는 못 그러고. 그렇게 해서 몇만 명의 유대인을 3일 만에 8만 명도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하고 성전에는 제우스 신상 세우고 번제단에 막 돼지고기 제물을 올려놓고 이렇게. 그러다 그가 말년에 죽을 때 비참하게 자기가 그걸 후회했어요. 내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성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박해했더니 나한테 이런 병이 왔나 봐. 그래가지고 그가 후회하면서 나는 이 이방 땅에서 쓸쓸하게 죽어.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넷째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이건 좀 연결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뒤에 10뿔이 나오잖아요. 그 네 번째 짐승에서 10뿔이 나오고 그 10뿔 중에서 작은 뿔이 나와요. 이거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네 짐승은 이렇게 두 가지 설로 쫙 갈라지는데 10뿔은 해석이 10가지도 넘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이런 거는 지금 계속 숙제로 남아있죠. 근데 이 10뿔이라고 하는 거는 다니엘서에도 보면 10뿔이에요. 네 번째 짐승의 뿔이 10개잖아요. 계시록에도 보면 뿔이 10개로 나와요. 근데 이 10뿔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로마에 10황제가 있다. 즉 네 번째 짐승을 로마라고 보면 로마에서 10뿔이 난다 했으니까 뿔은 왕이다 또는 나라다 그랬으니까 10왕이지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황제가 10황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딱 부러지게 얘기를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게 10나라도 될 수가 있으니까 소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10개 나라로 쪼개졌다 그래요.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이것도 글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셀레우코스가 네 번째 짐승이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30명도 넘는 왕이 있었어요. 셀레우코스에 30명의 왕인데 그럼 어느 왕을 10명으로 뽑을 거냐 그것도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이 이스라엘 주변에 이슬람 10개 제국이 있다. 이 10개 제국이 이스라엘을 박해한다. 하나님의 성도를 박해한다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 이슬람 10개 나라 요 수를 세보면 딱 10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유럽연합이다. 그래가지고 10개국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훨씬 많아졌죠. 이런 게 다 해석이 딱 들어맞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종말론적으로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여인의 후손인데 그 여인의 후손을 박해하는 짐승의 세력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10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뿔 사이에서 한 뿔이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 뿔은 누군가? 그 작은 뿔은 누군가?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이라고 그랬어요. 교황. 종교개혁자들 이전에는 로마 황제라고 그랬어요. 로마 황제 중에 누가 그러면 작은 뿔이냐? 네로냐, 도미티안이냐, 하드리안이냐, 누구냐? 이거 통일이 안 됐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리나 멜랑히톤이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은요, 이 작은 뿔은 교황이다. 아직까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작은 뿔이다.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말하면은 마지막 시대의 통치자 적그리스도가 작은 뿔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좀 이제 이게 어렵습니다. 해석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그림은 분명해요. 누구라고 특정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분명한 건 뭐예요? 적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작은 뿔에는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다. 즉, 이 작은 뿔이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작은 뿔은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간교하고 그리고 상황을 굉장히 빨리 파악하고 지략이 뛰어나고 지능이 뛰어나고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람의 눈 같은 눈이 그 작은 뿔에 있다. 그러니까 뿔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말을 하는 입이 있어요. 큰 말은 뭐냐면 이 교만한 말이에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런다든지 하나님을 모독한다든지 신성모독이라고 그러죠. 큰 말을 하는 입이 작은 뿔한테 있다. 그러니까 작은 뿔을 적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작은 뿔이 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랬고 계시록 13장에서도 신성모독하는 말을 한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 작은 뿔은 처음에는 조그만한데 점점 커져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새 뿔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 뭔 뜻인지 그 누구도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분명히 우리 기억할 거는 10뿔 중에서 나오는데 새 뿔을 뽑아버리고 자기가 제일 커져가지고 성도들과 싸워요. 다니엘 시대의 성도들은 유대인이죠.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예요. 유대인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인물이 바로 작은 뿔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을 가지고 있고 입으로는 큰 말을 한다. 그리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때와 법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활동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통치하는 게 아니고 한때, 두때, 반때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뭐냐 했을 때 상징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는 1년, 2년 그리고 반년 그래서 합치면 3년 반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통치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심판을 받아서 권세를 뺏기고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작은 뿔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걸 보고요, 번민이 된 거예요. 네 번째 뿔이 너무너무 무서운데 거기 뭐 10뿔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한데 그중에 작은 뿔 하나가 그렇게 무서워. 그 작은 뿔이 그냥 성도를 잡아 죽이고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누구야? 그 누구지? 막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했다고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뿔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성도들을 죽여서 순교하게도. 근데 마지막 때에는 그는 이제 지나간 과거고 마지막 때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 그런 박해가 올 수가 있다. 그거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오늘날 뭔 소리 들어요? 크구 이런 소리 들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극좌라서 크구라고 부르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은 크구라고 지키는 거예요. 팬데믹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 그래 예배 드리지 마. 그래도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20명까지 허락해 줄게. 그래 봐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서 100명까지 해줄게. 혜택을 준 것처럼 그렇게 해서 교회를 탄압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 마지막 때 힘들어져. 그래서 다니엘이 번민을 한 거예요. 이거 힘들어지는데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돼. 그러니까. 근데 언제가 마지막 때냐? 지금이 마지막 때다. 왜? 지금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어. 마지막에 나타날 그 The Antichrist는 아직 안 나타났어요. 지금 안에 있는지 그건 몰라. 우리 안에 살고 있는지는 몰라. 그는 아직 자기를 커밍아웃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고도 수없이 많은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자마자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라고 그러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 The Antichrist, 마지막 그 작은 뿔이 나타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교회가 배교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믿고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마지막 때에 그들은 배교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순수한 교회, 참 교회가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좋은 세상, 풍족하고 이런 세상에 예수님 오실까 봐 불안한데,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끝까지 믿고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 있잖아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수가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마지막 때는요,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나왔어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오셨다가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린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법도 고치고 박해도 하고 그러지만 작은 뿔은요, 한때, 두때, 반때밖에 통치를 못해요. 짧은 기간 동안에 통치를 해요. 심판이 시작되면 작은 뿔은 권세를 뺏기고 완전히 멸망하고, 즉 그리스도는 완전히 멸망해서 타는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던 성도들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돼. 그것이 다니엘서의 7장의 말씀이잖아요. 예바레크하 아도나이 베이시 메레하 야에 아도나이 파나 엘레하 베후니카 예사 아도나이 파나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